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근현대사 부분을 할게요. 자, 이 근현대사 부분은 이제 할 때, 제가 그 예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듯이, 이제 천재교육, 7차 근현대사 교과서, 그를 이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게 절판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천재교육 외에도 뭐 금성이라든지 뭐 두산, 중화,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아니면 그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냥 공짜로. 거기 그 카페 보면 무슨 돈을 받고 이렇게 파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자기 것도 아닌데 그렇게 팔면 좀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 근현대에서 제가 그 천재교육을 고른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나온 교과서 중에 근현대사 보면 상당히 내용이 풍부해요. 네, 그리고 요번에 예전에 얘기했지만 무장독립론 있죠? 예, 그것도 여기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커버성도 되게 크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뭐냐면 근현대사 내용을 되게 망라했고 내용도 풍부하면서도 그 다음에 심프센처럼 이렇게 내용도 너무 공부하기가 그렇다고 해서 많지도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적당한 것 같아서 이제 그걸 이제 선정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근현대사 보면 저 그 앞부분은 되게 보면 이제 예전에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조선 후기 때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뒷부분 좀 약간 넘어가면 근현대사 관련된 개요 부분이 있어. 근데 그건 건너뛰고요. 언제 뭐부터 시작하냐면 57페이지부터 이제 시작할게요. 57페이지. 자, 여기 보면 18세기 때부터 우리나라 연안에 나타나기 시작한 이항선이라는 말 있죠. 자, 이항선이라는 말은 거기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다 해가지고 이항선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성곽은 되게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목선이죠. 목선. 근데 이제 여기는 목선이 아니라 철선이에요. 그리고 증기기관을 위해서 움직이죠.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이단성, 그다음에 황당하게 생겼다. 그래서 황당성, 이렇게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항성이나 뭐 이단성, 그다음에 황당성도 똑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항성을 보고 처음 본 사람들은 상당히 공포감을 느꼈어요. 예, 그래가지고 있는데 요거에 연결돼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이제 페리 제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함대를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 볼 때 종전의 배보다 좀 다른 거야. 거대하고. 그래서 이제 흑선이라고 하죠, 애들은.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포감. 이것도 우리나라 똑같이 느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19세기 들어가면 출몰 횟수가 좀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민심도 크게 동요하고, 그 당시, 서양인들은 통상 요구를 이제 해오는데요. 자, 이때 이제 먼저 우리나라 통상 요구를 했던 상선은 영국이에요. 영국. 영국 상선 한 척이 충청도 해안에 들어와서 무역을 요청했어요. 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때 이제 1832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무역을 통상을 요청했던 영국 상선은 노드 아머스토어예요. 그래서 노드 아머스토어가 통상을 처음으로 요구했죠. 그럼 영국이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항선을 가장 먼저 보내서 서양 열강 중에 가장 통상을 요구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러시아의 남하 정책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 조선을 이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었어. 물론 경제적 이득도 있었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영국이 먼저 통상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1845년에도 영국 군함이 와서 통상을 또 요구를 했고요. 그 후에 이제 프랑스나 러시아도 각각 이제 뭐냐면 해안에 나타나고 측량을 하고 돌아가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는 조선 정부는 그 당시 어떤 입장을 취했냐?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얘네들은 세국 정책이죠. 통상 수교 거부 정책. 그렇지만 이들이 이제 와가지고 뭐냐면 뭐 곡식이나 식수 이런 것들 요구하거나 아니면 포위를 해가지고
도착할 경우에는 뭐냐면 뭐 그거에 대해서 적당하게 뭐 그런 거 식사도 대접해주고 뭐냐면 식량이나 식수 같은 걸 제공해줬어요. 그렇지만 통상은 안 된다는 뜻이야.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이처럼 이제 서양 열강들이 침략적 접근으로 농민들 위기의식이 고조하는 가운데 인도에 거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시베리아에 거쳐서 남아오는 러시아,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서진한 미국도 이제 우리나라에 나중에 통상을 하죠. 조선과 통상을 요구했다. 자, 이때 이제 전 시간에 이제 살펴본 것처럼 외국인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요. 특히 이때 선교사들 중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선교사들이 나중에 이제 세도정식 때 박해도 받고 처형도 당하고, 그래서 이제 기해박해라든지 후에 대원군 때 병인박해 이런 것도 일어나고, 그걸 또 빌미해서 프랑스가 또 함대를 건너와서 또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에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걸 책임을 묻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병인 양요도 일어나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천주교 신자가 급증하고 농민층의 사회개혁 요구하는 고조된 상황에서 동학이 창시되어 교세가 확장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종이 이제 있었는데, 이 철종이 그 아들이 없이 이제 죽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제 즉위를 하냐면 고종이 즉위하죠. 고종. 예. 그래서 이 고종인데 이제 이 고종은 그 당시 그 흥성대원군의 두 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12살 때 즉위했다고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고종은 엄밀히 말하면 그 직계는 아니에요. 직계는 아니고 그 사도세자 아시죠? 그 사도세자의 그 아들 중에 그 한 명 중에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그 응영군인가 하여튼 응신군인가 있어. 제가 이름을 이제 잠깐 헷갈리는데 그 아들 중에 남영군이라는 그 아들이 있어요. 그 남영군의 손자가 누구냐면 흥성대원군이야. 흥성대원군. 근데 그것도 이렇게 하면 좀 가까운 것 같지만 실제로 남영군이 뭐냐면 양자도 놓았어. 네. 그 때문에 이 남영군은 어느 쪽이냐? 그때 이제 그 기록에 보면 선조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핏줄로 따지면 완전히 반개야. 그래가지고 이 고종이 이제 이렇게 즉위를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 고종이 즉위할 때 도와줬던 고종을 선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호명세자 아시죠? 호명세자의 부인이었던,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입종이라고 이제 추존을 했는데, 그 입종의 추존에 비었던, 그러니까 대왕 대비 정도 되는 신정왕후 조씨가 이제 뭐냐면 대원군과 뭐냐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대원군의 두 번째 아들을 선택을 한 거야. 예. 그래갖고 왜 선택했냐? 그 당시 이제 너무 안동김 씨가 세도 정치의 패권을 장악하니까 그걸 좀 견제하는 차원에서 풍양조씨 입장에서는 그 흥성대원군을 뭐냐면 아들 선택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그 고종이 성인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흥성대원군과 그 다음에 그 신정왕후와 같이 연합해서 정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그 흥성대원군이 별로 안 나와요. 신정왕후가 다 뭐냐면 수호천정을 해갖고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어떤 분은 여기는 흥성대원군이 했다는 건 야사의 근거를 둔 거고 실제 통치는 신정왕후가 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조선왕조에 있는 내용들만 포괄적인 거고, 종합적으로 볼 때 흥성대원군이 실제 막후에서 같이 신정왕후와 연합해서 정치를 했고요. 중요한 사업들은 거의 흥성대원군이 뭐냐면 주도해갖고 통치를 했어요. 정치를 펼쳤죠. 그래서 이제 고종 초기 때 정치를 되게 흥성대원군이 실제로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신정왕후가 뭐냐면 포괄적으로 나서고 그 다음에 흥성대원군 그 뒤에서 막후해서 조정해서 정치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살아있는 대원군이 있죠. 그래서 원래 그 대원군이라는 말은 왕의 아버지는 왕이잖아요. 근데 왕의 아버지 중에 왕이 아닌 사람이 그 조선시대에 4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 애울 필요는 없는데 선조가 반개죠. 그래서 덕흥대원군 그 아버지가, 그 다음에 인조의 부친 정훈대원군, 그 다음에 철종의 부친이었던 정계대원군, 그 다음에 고종이 부친이었던 흥성대원군인데 그 4명 중에 살아있는 대원군은 흥성대원군이야. 그러니까 이제 흥성대원군이 실제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해가지고 정치를 냈죠.
자, 흥성대원군의 정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어요. 국내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대외적인 측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내적인 측면은 왕권 강화야. 왕권 강화. 그래서 전제 왕권을 강화하고 민생 안정을 시키려고 했고 대외적인 측면은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죠. 국민 세력의 서세 동점에 이런 그 막기 위해서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뭐라고 이제 했냐면 세국 정책이라고 했어요. 세국 정책. 세국 정책이라는 것은 빗장을 닫는다.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근데 이 말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죠? 일본이나 서양 열강대의 입장에서 본 거야. 마치 우리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국을 하는 건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개방을 하는 건 옳은 건데 흥성대원군의 고집 때문에 아집 때문에 세국 정책을 했다. 부정적 입장에서 본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시장을 개방할지 개방을 안 할지는 지금도 그렇지만 누구의 권리죠? 우리의 자주적 입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양의 입장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세국 정책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요즘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불러요. 예. 자, 대원군은 우선 세도 정치기 때 제일 중요한 게 외척 세력들이죠. 특히 이 안동 김씨 세력들이 되게 이제 판을 쳤어. 그래서 그 안동 김씨 세력들 억압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하죠.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안동 김씨 세력들 축출했다고 해서 그들을 이제 뭐 나와서 그 정승화가 그 식파를 수청하는 것처럼 대거 뭐 수청해서 없앴다. 그렇게 얘기는 좀 그래요. 그들의 비중을 좀 줄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을 좀 일부 등용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뭐냐면 이들을 대거 등용하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그 이에 일하는 건 이제 그 빈 자리들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하죠.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서 사색 당파 여러 이제 당파들도 고루고루 등용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종친 세력을 많이 등용했어요. 종친 세력들. 그래서 보통 이제 조선왕조는 종친 불사라 해가지고 종친들은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5대까지는 정치를 못하게 돼 있어. 간섭하지 못하고. 근데 대원군도 엄밀히 말하면 간섭 못하죠. 정치에. 근데 이제 1등 대원군 편법으로 이제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종친들, 그 이씨 세력들, 전주 이씨 세력들을 대거 등용했어. 그래서 따로 종친가를 만들어가지고 등용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주변 세력들을 강화시켜 놨고 왕신을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당했다. 자, 그는 당파를 가리지 않고 능력에 따라 고루 인재를 등용했고 지방이나 신분 차별도 배제하려고 했다. 자, 가감한 인재 등용은 세도 정치의 폐단을 시정하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여 궁극적 전제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는 외척 세도 세력을 약화시킨 반면에 아까 이제 종실 세력을 강화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그 종친가 같은 걸 신설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 시험에서 종친가를 여기 옆에 있네요. 종친가를 특설해서 전주 이씨 집안을 중점적으로 등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정치기구를 재정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비변사 기능을 축소시키고 의정부를 통합하고요. 그 다음에 상군부를 부활해서 정치와 군사 업무를 분리시켰다. 왜냐하면 비변사가 그 당시 세도 정치기의 옹상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비변사를 기능이 정치적 업무는 의정부로, 군사적 업무는 상군부 이렇게 부활시킨 다음에 더 나아가서 비변사를 뭐죠? 폐지하죠. 예. 그래서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자, 그리고 이처럼 상군부를 격상시켜 국방관계 업무를 일체 통과함으로써 국방력 강화를 했다. 이거는 이제 또 옆에서 연결시켜 보면 대외정책과 가면 이거는 병익양요의 결과예요. 병익양요. 자, 병익양요 이후에 이제 프랑스를 물리치고 나서 흥성대원군이 좀 국방 업무를 총괄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렇게 종전의 오군영이나 이렇게 분산됐던 것들을 이걸 좀 총괄해서 오늘날 말하면 합참 이 정도 6회군 합참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군대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상군부를 또 뭐 강화시켰죠. 자, 그는 해상에 수시로 출몰된 이항성 대책으로 그 3도 수군 통제사. 자, 3도 수군 통제사는 그 우리가 이제 이순신으로서 유명하죠. 이순신이 맡던 간직이었는데
주로 이제 임진왜란 때 신설된 간직이에요.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 그 다음에 충청도의 수군을 통과하는 그 통제사, 총사령관이죠. 그래서 처우를 높이고 통제 중군을 이제 설치하여 수군의 군사력을 강화했다. 왜냐하면 그 적들은 그 당시에 이양선 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수군을 막을 필요가 있겠죠. 수군을 되게 강화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건데 이건데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뭐와 뭐를 만들었죠?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대전해통과 육전조대를 만들었다. 이게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죠.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대전해통은 19세기 세조정치기의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정리한 책들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19세기 때 세조정치기 때 모순점을 해결하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세웠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편찬했던 조선의 마지막 최후의 법전이고요. 육전조대는 대원군이 그러니까 대전해통에 빠진 거 있죠. 빠진 것들을 세부적인 내용들을 뭐냐면 육전별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육전조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전해통은 총론이라고 보면 되시고 육전조대는 대전해통에 뭐라고 보시면 돼요? 강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두 개 꼭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원군의 이제 군제 개편과 재정 개혁을 볼게요. 자, 대원군의 군제 개편을 이해하려면 뭐도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 병익양요와 신민양요가 있었다는 걸 배경 깔고 보셔야 돼. 예. 그래서 그 당시 외적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은 뭐냐면 여러 가지 군사 어떤 강화 정책을 했는데 정병을 정선해서 그래서 특수한 그러니까 이제 훈련된 병사를 뽑아서 기술을 연마하고 총기와 탄약을 수리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서북 지역의 포수들 선발해서 교대도 근무하고. 자, 이 포수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포수. 사냥하는 사람이죠. 사냥. 근데 되게 사냥하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사격술이 되게 뛰어나요. 예. 그래갖고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독립혁명이나 2차 세계대전이나 근데 이제 주로 저격수로 활동했던 있죠. 스나이드로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이 되게 누구 출신이냐면 포수 출신이야. 예. 자, 하여튼 이들을 이제 선발해서 교대를 근무하게 하고, 자, 연안 주민들과 그러면 보도를 설치해서 자의적인 어떤 체제를 강화시켜 그 군대를 개편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보도라는 거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읍성이 있죠. 읍성이 있으면 읍성 말고 그 일종의 읍성에 떨어진 별동지지, 그러니까 읍성에 떨어진 일종의 뭐 기지 정도,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뭐 지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도를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특히 강화도 지역에 보도를 만들었죠. 보도를. 그래서 강화도 지역에 보면 여기 강화도가 이제 17세기 이후에 개간이 됐잖아요. 간척이 됐잖아. 그래서 원래 3개 떨어졌던 섬들이 하나도 됐거든요. 문제는 갯벌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갯벌들을 없애는 그 자리의 방어력을 강화시켜서 여기에다 외성을 쌓고 곳곳에 뭐냐면 보를 설치했죠. 보를. 그래서 강성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가지고 외적이 쳐들면 여기에서 이제 보에서 대포를 발사해서 격퇴시키는 그런 이제 뭐냐면 시스템을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란의 원인이었던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고 국가재정을 확충하려고 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군제 개편에서 좀 보충할 게 있어요. 이건 없지만. 자,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런 거 외에도 신식전함. 신식전함. 그러니까 서양식 신식전함 있죠? 신식전함과 수레포를 제조했어요. 수레포. 그래서 신식전함은 서양식 증기선을 얘기하는 건데, 증기선을 남들 제작을 했는데, 제작만 했고, 양산하지 못해서. 왜냐면, 그걸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바다에 가라앉았죠. 네, 강물에. 그래서 이게 이제 시범적으로 했고, 수레포는 건 뭐냐면, 오늘날 뭐하고 비슷한, 기대하고 비슷한 거예요. 기대. 기대라는 것은 바다 한가운데 떠가지고 전함을 잡는 것을 기대라고 하죠. 그와 이제 비슷한 수레포.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 그 외에도 이제 일본으로부터 총기도 구입하고, 그 다음에 오가작동법 있죠? 그 오가작동법을 강화시켰어요. 요 당시에는 천주교 외에도, 타압 외에도, 유사시 연락체를 강화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문제가 이제 삼정의 문란이죠.
그래서 삼정의 문란을 이제 뭐냐면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개혁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삼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정, 군정, 항공이죠. 그럼 정정을 볼게요. 자, 정전을 바로잡기 위해서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토지대장에 누락된 땅을 색출하고, 이 토지대장을 그 당시 뭐라고 하죠? 양안. 그리고 누락된 땅을 색출한 걸 뭐라고 하냐면 은견을 색출한다. 이렇게 하죠. 숨어있는 토지를 이제 색출하고, 지방경과 토후에 경방을 금지하고요. 그 다음에 면세된 어장이나 토지에 세금을 징수했죠. 그리고 각종 잡세를 폐단과 지방의 토산물을 그 왕실과 권세에 바치는 간행을 금지했고, 각도의 한국과 그 다음에 정교세 및은 철저한 수납을 독려했다. 자, 요거는 뭐 정정 보다는 그러니까 토지세 지세 외에도 뭐냐면 그 당시 정결 토지에 부과됐던 세금들을 총칭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에 제일 중에 군역의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때 호포법을 실시했죠. 호포법을. 자, 호포법은 원래 이제 영조 때 양형공통론 논의할 때 논의됐던 거야. 근데 그 당시 양반들이 너무 반발을 했기 때문에 무산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갖고 요때 대웅군 때 실시했어요. 자, 근데 이제 호포법을 실시하기 전에 뭘 실시했냐면 동포제를 실시했어요. 야, 동포제는 뭐냐면 이거는 19세기 때 나왔던 건데 일종의 이제 이 동포제는 공동납제야.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뭘 납부하냐면 포를 납부하는 거야. 군역을 부과해가지고 그 할당량을 이제 채우지 못하면 뭐냐면 누구도 내는 거죠? 양반도 군포를 내야 돼요. 이게 동포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확산시키려고 했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동포제를 실시하려고 했던 거예요. 동포제를 처음에. 그래서 이제 어떤 기록에서는 동포제를 실시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사조에 보면. 근데 이건 초기 때 얘기고 실제 이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반발이 크니까 그 대안으로 뭐냐면 호포제를 실시한 거야. 호포제. 네, 그거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호포제가 그 대회 옆에 있죠. 그래서 그 당시 18세기 중엽에 양역 폐단 시정체가 논의되었으나 양반층의 강력한 반대를 실시되지 못하고 상민들에게 군포를 징수했다. 근데 대원군은 그 양반들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양반의 명예특권을 폐지하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매우당 둔양씩 호포를 징수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양반들이 이제 좀 약간 그러니까 위치도 얼굴도 이제 양반들의 어떤 위세도 이제 좀 고려를 해가지고 양반들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고요. 명목상 위신을 살려주기 위해서 목록상 노비의 이름으로 징수를 했다고요. 노비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양도 일반 백성이 양반보다 1.5배는 더 부과됐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군등 관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뭐냐면 의미가 있죠. 이제 제도적으로 공식적으로 양반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원래는 포로 징수했지만 나중에 뭘로 이제 바꿔서 징수했었냐면 전으로 징수했어. 돈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포전이라고 하죠. 동포전. 예전에 한번 기억 나왔죠. 원래 포로 징수했지만 돈으로 징수했는데 이 돈을 동포전이라고 해요. 이게 어디 나왔냐면 예전에 이제 동학농민운동 관련된 문제에서 예문으로 나왔던 거야. 그래서 동포전을 동포제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동포제와 동포전은 다른 거예요. 동포제는 마을 단위로 이렇게 징수한 공동납제 1단이고 동포전은 포를 뭘로 전환해서 돈으로 징수한 걸 동포전이야. 동포전 왜 이렇게 동포라고 붙였냐면 예전에 동포와 호포를 혼돈해서 썼거든. 그래서 아마 그때 동포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동포전이 나오면 이건 뭐와 관련됐다? 군역과 관련됐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대원군의 이런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법, 양반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법을 뭐또 연결시키냐면 그 당시 상군을 설치하고 또 상비군을 군대에 유지하고 그 다음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유지하면 군사적으로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양반들에게도 세금을 징수해서 이렇게 군비를 확장하려고 했다. 그래서 서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정부 재정의 확충에 필요해서 상고문을 설치하 등 군사적 그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상비군 성격의 군대를 유지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기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재정적 기반이. 그래서 이 호포제를 그 다음에 국가재정 확충, 그 다음 상비군 군대 유지, 그 다음에 또 아까처럼 대원군의 권력 강화, 그리고 통상 수급 거부 정책을 유지하는 군사력,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원군의 또 3전 과정의 문제가 한국제죠. 한국제를 사창제로 바뀌어요. 사창. 자, 그래서 이제 사창제는 두 가지 사창이 있어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국가주도의 사창과 그 다음에 16세기 때 양반 사님들이 그 실시한 사창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요거는 그 당시 15세기 때 실시했던, 잠깐 15조 실시했던 국가주도의 사창을 이어받았다 보시면 돼요. 일종의 간제 사창이야. 네. 국가에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예전에 여러 관청에서 징수했죠. 자, 여러 관청에 징수했던 것을 어디로 통합되냐면 사창으로 통합시켜.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관례 중간 착취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관례 중간 착취를 뭐냐면 없애고, 그 당시 누가 이제 하냐면 마을에서 인망이 있는 사수를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그 역할을 맡았죠. 예, 관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한국이 제일 문제가 이건데 부세화 됐죠. 한국의 부세화. 자, 한국의 부세화는 뭐냐면 한국 일종의 세금으로 돼가지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어디로 편입시킨 거야? 중앙재정으로 편입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자, 이걸 이제 고쳐서 이달을만 인정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디에 쓰냐면 중앙재정이 아니라 지방 그 자체 경비로 쓰게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 사창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각 면의 인구가 많은 동리에 사창을 설치하고요. 면민 중에 이를 관리하는 사수를 선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간 관리들의 어떤 중간 착취를 없애려고 했고, 그리고 사창을 사수의 주관하에 둬서 면민들이 자치적 운영 관리함으로써 아전들의 관여를 배제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을 고을의 대소의 빈부를 비교해 차등 구매한 사창제는 한경도, 평안도, 강원도를 제한 나머지 5도에서 실시했고, 비록 사창제 관리의 부정을 근절시키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농민의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에도 상당히 보탬이 되었다.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창제 또 얘기할 게 뭐냐면 중간에 이제 이 사창제는 뭘 납부하더냐면 납부할 때 이제 곡식이 아니라 뭘로 납부하냐면 돈으로 납부하겠어요. 그러니까 대전납, 돈을 납부하려겠다. 이런 것도 이제 특징 중에 하나죠.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서원철폐와 이제 경복궁 중공을 보죠. 자, 대원군이 이제 또 한 게 서원과 향사의 정리죠. 그래서 서원은 당시 상호와 교육기관의 본래 기능에서 벗어나서 노비와 토지를 소유한 대주주가 되는 한편, 그 다음에 지방 유생대 분당 중심이 되어 그 당제 후반 기지 역할을 했다. 그래서 향사는 상촌과 인연이 갖는 인문이나 조상을 제사하는 곳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향사는 이제 뭐냐면 사원하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갑수왕국 이후에 특히 영남 지방에서는 서원과 사후가 구별이 안 됐다고 했죠. 자기 조상을 모셔놓고는 이걸 이제 유교의 선왕을 모시는 뭐냐면 서원으로 둔갑시고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서원과 향사는 그 당시 거의 비슷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런 이제 서원과 향사에 문제점이 많았어. 그래서 이걸 이제 개선하려고 이제 그전 때부터 뭐 숙종 때나 영조 때나 서원 철폐해라. 그래서 이제 명령들을 이제 계속 내려오고 그랬죠. 자, 대원군 때 이때 이제 더 본격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갖고 서원과 향사의 폐단을 적발하고 처분하면서 그 다음에 서원과 향사를 4,5개 함부로 설치하는 것을 금하했죠. 그래서 전국에 600개의 그 서원을
각각의 이제 선언 하나만 인정하는 원칙에 따라서 47개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없어진 서원이 뭐냐면 만동모예요. 만동모. 네, 만동모. 만동모 여기 있죠. 그 만동모는 그 당시 노론의 영수였던 우한 송시현이 병으로 그의 제자였던 건상아가 임진환 때 조선의 원군에 보낸 명나라의 시종과 의종 황제를 제성하기 위해서 건데 시종은 이제 누구냐면 우리나라에 뭘 파견했던 사람이죠? 임진환 때 군대를 파견했던 사람이죠. 만력제라고 하죠. 의종은 누구예요? 명나라 때 마지막 황제 순종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황제를 제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만동로는 이제 그 당시 그 제수전,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는 목적으로 해갖고 여러 가지 그 뭐냐면 명목으로 심하게 백성들을 착취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한양도 서원 있죠. 그 옆에 한양도 서원인데 한양당 서원은 누굴 제사하기 위한 거죠? 송시현. 네, 송시현을 이제 모시기 위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철필을 했죠. 자, 그리고 1868년에 서원을 납세토록 이제 조치. 서원도 이제 예전에 세금을 면제했는데, 얘네들도 이제 너네 세금 내라.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전국적인 서원을 대폭 정리해서 그 당시 그 600개 서원 중에 47개를 뭐냐면 남기고 모두 철폐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원군의 서원 철폐는 서원에 소속된 토지와 노비를 몰수하여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목적이 나오죠.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양반 유생들의 바로와 착취를 차단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지배 통제를 회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서원 철폐의 영향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서원 철폐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은 대환영을 했죠. 근데 유생들은 되게 반대했어. 그래서 그 당시 뭐 이항로, 기정지, 뭐 최익현 이런 쟁쟁한 유생들이 막 상소 올리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유생들이 이제 흥성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찬성을 했지만 이건 상당히 반대를 했고 나중에 흥성대원군이 실각한 이유도 그 뭐냐면 이 그러니까 서원철폐가 한 목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또 뭐냐면 그 경복궁을 준건했죠. 예, 경복궁. 그래서 왜 준건했냐? 노론세도 정치에 실추된 왕실의 위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준건했다. 예. 그래서 원래 경복궁은 그 임진환 때 불타 없어졌다가 그때 이제 예전에 봤죠 강해군이 원래 경복궁이 정정을 먼저 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강해군이 이제 풍수지휘가나 그 무당맘이 듣고 요거보다는 요거 그대로 놔두고 어디에 복궁을 시켰어요. 그 당시 창덕궁과 창경궁을 복궁시키고 이게 이제 일종의 정궁이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대원군 때 예전에 버렸던 경복궁을 다시 이제 뭐냐면 토목사업을 해갖고 중건을 시켰어. 그래갖고 그 당시 영검도감이라는 걸 설치해서 그 영검도감이라는 임시관청을 설치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했는데 그 당시 이 그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박대한 비용이 드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죠. 자, 일단은 원납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원납전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나와 있지만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야. 근데 실제적으로는 원성을 사는 돈이다 해갖고 원납전이라고 하는 원래는 목적이 원에서 납부하는 기부금 성격이지만 백성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원망과 원자 써갖고 원납전, 원성을 사는 돈이다 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토지 1결당 100무의 결두전을 이제 특별세에 부과했고 그러니까 툭하면 이제 뭐 세금을 이제 뭐냐면 어디에 부과해요? 토지에 부과하잖아. 네, 도교화 시키죠. 그리고 도성물 통과나 물품의 일정의 통행세를 징수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와서 담백전을 이제 남발했어요. 담백전이라고 뭐냐면 한 냥당 상평도 100배의 가치를 가지게 돼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 당백전이 100배의 가치를 가진 게 아니라 이게 실제는 그 동해 함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00배 정도 많지가 않아. 그래서 5배, 6배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이걸 이제 남발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물가가 상승하겠죠.
거기다가 당배점은 이제 사줄래. 개인이 막 찍어내. 이게 왜냐면 5배, 6배밖에 안 되지만 일단 시장 가면 상품 통보보다는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찍어내고 그거 금지하고 막 처형시켜도 막 찍어내. 그래 안 되겠다. 그래갖고 당배점의 그런 것들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뭘 이제 했냐면 청전 있죠. 청전. 청전이라는 건 뭐냐면 청나라 그 동전이죠. 청나라 동전을 수입을 해요. 그래서 뭐 가경통보 그 당시 가경제가 이제 발행한 가경통보가 있어. 그래서 이 가경통보를 뭐냐면 들어오죠. 그런데 이제 이 가경통보도 더욱이나 그 상평통보다 가치가 더 떨어져요. 질이 낮아. 3분의 1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폭등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을 결국에는 때려지 못하고 오히려 인플레이션 현상만 가중시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외에도 이제 대원군은 자신의 왕실의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종모나 종친부는 이제 종친들이 있는 관련한 부서들이에요. 자, 비롯해서 의정부 6조가나 그리고 도성과 북한산성을 수축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통해서 왕실의 권위를 회복시켰지만 당대적인 남발과 청전의 유통으로 경제적 혼란을 갖고 왔고 또 이런 이제 많은 목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지전 같은 벌목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토목공사장을 징발해서 양반과 백성들이 원성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백성들이 이제 예전에는 영조 때나 정조 때는 뭐 토목사업 하면 좋아하지.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근데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줘. 그러니까 예전에 조선전기처럼 그냥 동원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그때 뭐 경복궁 타령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 원망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많았다. 자, 그래서 대원군의 대내적 개혁 정책은 정통적인 통치 체제를 재정비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기관을 바로잡고 양반 지배층의 백성들에 대한 횡포와 그 수탈을 금지시켜 민생을 안정시켜 기여했다. 그러나 그것은 왕조 자체 내에 개혁 정책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개혁의 방향의 문제점이죠. 예전에 만약에 대원군이 뭐 이게 조선 중기 때나 뭐 그다음에 가까운 뭐 영조나 정조처럼 이렇게 때 이런 개혁을 했으면 뭐냐 역사적 평가를 받았겠죠. 근데 그 당시의 개혁이라는 거는 개혁의 방향은 근대적 개혁, 이게 정근대적 개혁이 아니죠. 왕권 강화면 뭐냐면 이제 이 당시에 19세기 때 주요 개혁은 뭐 근대화 개혁이잖아. 그러니까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체제를 정비하고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그거 못했어. 다만 정통 자신의 왕조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개혁에 불과하죠. 예. 그래서 좀 시기에 맞지 않는 개혁이야. 개혁의 방향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문제가 있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보면 되고요. 그 탐구활동 보면 그 대원군의 인재 등용 내용이 있죠.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항현이나 매천야록이 있어요. 이거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 매천야록은 뭐냐면 매천은 이제 항현의 호예요. 그 야록은 뭐냐면 그 일종의 야사집 이렇게 있는데 이 항현의 사람이 원래 간직에 이제 진출하지 않았고 그 지리산에 있었던 초야 선비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9만 만에 여러 것들을 이제 자료를 취합해갖고 그걸 썼어. 근데 그 기록이 물론 100% 맞진 않지만 나름대로 정확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지리산에 틀어박혀갖고 뭐 그 당시 인터넷도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정보를 받아가지고 다 수집해갖고 그걸 썼는지 좀 의문스럽지만 이 매천야록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근현대사 특히 9만만 시대 때 이런 그 관련된 사유 중에 이 매천야록이 많이 나와. 결국 항영은 그 나중에 이제 한일 병탄을 하죠. 강제 병합. 그래서 병탄을 할 때 뭐냐면 이제 절명시 딱 써놓고 죽어요. 그래서 항영의 매천야록은 좀 약간 유명한 책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대원군의 이제 인재 등용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호포법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좀 기억할 게 뭐냐면 병자년 초에 대원군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전의 형태를 바꿔 모든 양반과 천민에게 일정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세나점 이전을 고르게 했는데 이를 동포전이라고 한다. 이를 또는 호포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있는데 동포전은 아까 처음에 그 뭐와 관련된 거죠? 아까 이제 호포제와 관련된 것들이었죠?
호포제일 때 그 뭐냐면 그 당시 그 걷었던 그 포를 도로 한산해서 걷잖아요. 이걸 동포전. 그래서 동포제하고는 좀 구별시켜야 돼. 예. 뒤에 호포전이나 또 호포전 했네요 또. 예. 그래서 동포전, 호포전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3번은 서원철폐죠. 그래서 그 서원철폐 때 이제 그 당시 수많은 선비들이 와가지고 그걸 뭐냐면 반대하고 그 만동묘와 서원을 설립을 청했는데 대원군이 와가지고 화를 내면서 그 당시 그 양반들을 몰아내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대원군이 이제 그거를 이제 서원철폐를 하면서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진실로 백성들의 해가 있다면 공자가 와서 살아난다고 해서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경복궁 준공과 관련돼서 이제 순종일기와 관련된 내용들 요거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보죠. 자, 대원군의 이제 대외정책을 일명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말했던 19세기 때부터 이항선이 많이 오고 서양 열강대 통상 요구가 많으니까 그 당시 이제 그 7인의 분한 요소를 안고 있던 조선족은 또 하나의 새로운 위험이 됐어요. 그리고 또 대정책을 볼 때 그렇게 믿었던 청나라가 두 번에 거쳐서 아편전쟁을 통해서 1840년이나 1860년에 일어났던 제1차, 제2차 아편전쟁을 통해서 연이어 서양 열강대 깨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 그래도 이게 조선에 상당히 뭐냐면 충격을 준 거야. 그래가지고 대원군도 그걸 되게 충격을 받았어. 그 당시 정세에. 왜냐면 지금 이제 올 때 그 미국이 지금 굳건하게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 미국이 북한한테 한번 싸워가지고 깨졌다. 두 번이나. 그러면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결국 북한이 미국을 깰 수 없죠. 절대 군사를 막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믿었던 만약 예를 든 거야. 미국이 북한한테 한번 깨졌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 그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충격이 되게 강했어. 그래갖고 이거 잘못하면 그냥 마냥 이항성의 통상 요구만 거절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당시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흥성대원군이 차라리 그러면 좀 이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뭔가 뭐냐면 러시아나 이런 세력들 막아야 되겠다. 특히 러시아의 남진 정책이 되게 뭐냐면 위협이 됐거든요.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프랑스가 이제 교섭을 시도를 했어요. 프랑스하고.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서 그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지만 프랑스는 독일을 또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 우호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거절했다. 그러니까 이제 양반 유생들로부터 이제 의심을 받게 돼. 나중에 흥성대원군이 이 사람이 이제 천주교세를 끌어들여갖고 뭐 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지니까 나는 천주교하고 관련이 없다. 이런 것들 보여줘야 될 거냐? 그래가지고 했던 것이 뭐냐면 병이박해다. 요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정부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과 직접 접촉하여 생활 같이 하면서 비밀리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와갖고 그 천주교 신앙을 전수하는데 전념했고 그리하여 천주교 신자가 꾸준히 늘어 의회 동네 등지에 서양사표 불법 유입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들 그 선교 활동은 당시 조선 국내에서는 급격히 진행됐던 사회변동과 이항수 충돌 등 상황과 맞물면서 집권층의 어떤 대단한 경계와 탄압을 받게 되었다. 자, 프랑스 선교사들의 잔입과 불법적인 선교 활동, 그리고 조선의 정통이 같이 어긋나는 천주교 신앙은 당시 조선 지배층의 서양인의 부정적 인식과 서양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집권한 대원군은 외세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열강의 어떤 통상욕을 거절하고 서양 상품 유입을 언급했다. 그리고 조선 정부는 서양의 통상 요구를 거절하고 문을 굳게 닫았다. 서양 열강들과 통상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과의 교섭도 경계하면서 오직 청나라 교섭만 허용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자, 그러면 천주교 박해를 볼게요. 자, 서양 여러 나라와 철저하게 통상 거부 정책을 고수했던 조선 정부는 무력을 위협하여 통상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 조선 정부를, 그러니까 서양 여러 나라는. 그래갖고
1866년에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돌아서는데요. 병인 양요가 일어나죠. 병인 양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 병인 양요는 그 앞에 병인 박해 1866년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대원군은 아까처럼 말한 것처럼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뭐냐면 막기 위해서 프랑스 선교사가 접근했는데 그게 잘 안 됐고 정치적인 어떤 위기가 닥쳐오게 되고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9명의 프랑스 신분을 비롯한 그 수천 명의 신도들을 절두산이 있어요. 그 서울 마포공원에 가보면 절두산이 있거든요. 거기 순교지인데 거기에서 이제 대규모 촬영을 시킨 거야. 그 머리를 싹둑 잘랐다 해갖고 절두산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천주 금지령을 더 강화시키고 천주교도들 이제 처형을 시키는 병인박해를 일으켰죠. 그래서 이 병인박해 때 이제 프랑스 선교사들이 이제 죽으니까 그 당시 르주대 그 제독이 그 당시 그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입해 오죠. 그러면서 일어난 것이 병인양요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천주교는 처음에 주로 남인학자에 전파됐지만 점차 중인, 상민, 분열차층으로 확대됐고 그리고 아까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뭐 신유박해, 기해박해 탄압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 병인박해부터 이제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병인양요, 병인박해라는 소문이 이제 들어오니까 아까 지금 그 프랑스 극동한 함대 사령관 르주가 북경 주지의 프랑스 공사였던 베르네와 협의해서 선교사 처형을 구실로 조선을 무력 침략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통적 프랑스 정책이에요. 프랑스는 그 제국주의 정책을 보면 되게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를 하다가 하지 말라는 걸 했다가 뭐예요? 잡혀서 죽잖아. 항상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도 최근에 와가지고 가지 말라는데 꼭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요거도 먹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구실로 해서 꼭 뭐냐면 다른 나라를 공격했거든요. 프랑스 제국주의, 문화적 제국주의라는데 꼭 이게 종교를 내세워 공격해요.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1866년 9월에 프랑스군은 군함 7척과 수병 600명을 승선시키고 조선에 침략해서 일단은 서울 입구에 있는 한강을 봉쇄를 해요. 그리고 나서 들어오냐면 강화도에 들어와. 되게 이제 프랑스나 미국에서 들어올 때 항상 강화도를 쳐요. 강화도가 상당히 전략적 요충지가 있는데 왜 요충지가 있냐면 보통 이제 서울에 이렇게 있잖아요. 서울이 있으면 서울에 그 위에 한강이 있죠. 한강 바로 앞에 큰 섬이 강화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조선로는 강화도를 거쳐가고 한강에 들어와서 서울로 가는 코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강화도를 막아놓으면 서울로 올라오는 다 조세들이 어떻게 돼요? 묶인 거야. 그러니까 서울로 못 올라와. 그러니까 일종의 인후, 목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상당히 전략적 요충지들이 강화도를 이제 공격하고 조선 정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강화도에 특별히 강화 유수부를 설치해가지고 왕이 직할지를 만들고 여기에 군사적 어떤 기지 같은 것들 많이 설치했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중에 한 부대가 각곡지에 이제 상륙해서 파제대 우수한 하적으로 강화읍을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외교장각이죠. 외교장각. 그래서 그 당시에 외교장각들 불태웠어. 그래갖고 원래 이제 외교장각을 불태웠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그냥 약탈만 했으면 다행이지. 왜냐면 약탈했으면 나중에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냐. 근데 외교장각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부 책만 가져갔어요. 그 중에. 그래서 이제 이걸 무슨 도서라고 하냐면 외교장각 도서라고 하죠. 그 중에 이제 그 외교장각 도서 중에 그 역사적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 의계죠. 의계. 그리고 의계 중에서 어담용 의계예요. 어담용 의계. 의계는 뭐예요? 의계는 조선시대 때 어떤 의식이나 이런 절차들을 그림으로 다 그려놓은 거야. 근데 어담용 의계는 그 신하들이 보는 분상용 의계와 달리 뭐냐면 왕이 직접 보는 거야. 그래서 분상용 의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춘추관이나 이런 데 있었고 규장각이나 근데 이 어담용 의계는 이 규장각이 이제 조금 약간 불안하니까 서울에 있으니까 좀 떼어가지고 강화도에 외교장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약탈을 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처박혀 있었거든 지하에.
그걸 이제 뭐냐면 박병선이라는 사람이 그 서재학자인데 이 사람이 국립도서관에 사서 읽으면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김영삼 대통령하고 밑태영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교환 기본 원칙을 합의하고 반환을 하려고 했는데 한 번만 반환했죠. 왜냐면 거기 프랑스 국내에서 너무 반발이 많으니까 그 괜히 반발 줬다가는 다른 것도 다 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옥신각신 하다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반한 거야. 이제 진짜 준 게 아니라 영구 대여 형식으로 준 거야. 영구 대여 형식으로. 그래가지고 그 대여하고 대여 기간도 이제 연장할 수 있고, 근데 실제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 그래서 외교장관 도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요구하면 받나봐, 그 프랑스가 어쩔 수 없이 돌려준 게 뭐냐면 이건 약탈물이에요. 약탈물. 근데 반대로 직지 있죠. 직지도 프랑스에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에 요구할 수가 없어. 이건 뭐냐면 돈 주고 사간 거야. 합법적으로. 그래서 여기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교장각이 그 도서가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을 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서적이나 금은계, 문화재, 보화, 그리고 군기나 전국들을 약탈했고, 그리고 이제 이 한승을 지휘한 군대가 그 당시 문수산성에서 그 프랑스 군대를 격파하고, 그 유명하죠? 문수산성 전투. 그리고 양형수가 거느린 그 군대가 전죽산 전투에서 프랑스 격퇴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프랑스군이 퇴각을 했죠. 근데 주의할 것은 프랑스군이 힘이 약해가지고 퇴각한 건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나라를 격파할 수 있었어. 근데 프랑스 입장 때는 우리말로 흔히 이제 시쳇말로 그냥 가성비 좀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한 번 600명 데리고 와서 건져봤는데 너무 반발이 큰 거야. 좀 피해도 있고 하니까 그냥 어차피 여기 점령해봤자 이익이 안 나니까 그냥 물러난 거야. 나중에 들어온 미국도 한번 건져본 거지. 그러다 건너봤는데 반발이 좀 크거든. 근데 승리에도 불구하고 물러난 거야. 어차피 여기 먹어도 크게 이익이 없겠다고 판단해서 떨어진 건데 흥성대원 걸 착각한 거지. 왜냐면 우리가 이제 매세를 쳐부셨다. 그 승리에만 이제 목표를 둔 거예요. 물러난 것만. 근데 이게 큰 착각이었는데 자 하여튼 병행량에서 프랑스 군대를 물리친 대원군은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이제 더 강화했는데 그 당시 큰 사건이 또 나타나죠. 그 당시 이제 오페르트라는 독일 상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페르트의 독일 상인이 그 당시 미국과 프랑스 선교사들의 지원을 받고 어디를 도굴 했죠? 남영군을 도굴 했죠. 남영군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흥성대군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충청도 덕산에 있는 남영군의 묘를 파헤쳤는데 근데 이제 남영군에 뭘 팠는데 이게 그 남영군의 묘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 조선시대 때 그 양반이나 왕실의 무덤은 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간에다가 거기다 해격방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해격방을 뚫어야 돼. 해격을. 근데 해격방이 상대 콘크리트보다 더 두꺼워요. 결국에 계속 파다가 낮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 몰려오니까 도망간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전통적인 조선의 뭐를 신성시한 조선에서는 이게 오페르트가 아주 죽일 놈이지. 근데 이거는 뭐 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가서 모집해가지고 그 시체 가가지고 뭐 협상한다? 지금도 요구도 먹잖아요. 네. 자, 그래서 거기다 이제 국왕의 조보 목까지 독을 하는 만행은 이제 전국적 서양의 열강의 공포와 경계심을 극도 고조시켰고 그리고 대원군의 통상 수호 정책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작용을 일으켰다. 그래서 요거 남영군 도굴무지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럴 손모 사건과 심리학을 볼게요. 자, 제너럴 손모는 그 옆에도 나와 있지만 미국 상성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상성은 대포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통상을 요구했어. 근데 안 들어줬거든. 그럼 그냥 통상 요구하니까 이제 거기 와서 우리나라 간민들 와갖고 간에서는 식량 좀 대주고 먹고 떨어져라 그렇게 있는데 거기 떨어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다시 대동강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대포를 쏘면서 이제 하니까 그 어떻게 돼요? 그 당시 그 평양 감사가 누구였냐? 박규수였거든요. 박규수가 그 당시 평양민과 함께 하공으로 불을 태워가지고 배를 침몰시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게 이제 그러면 곧바로 이제 미국이 발끈해가지고 공격해야 될 거냐? 근데 이게 몇 년에 일어났냐면 1866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게 좀 한참 후에
미국이 갑자기 트집을 잡고 일어난 게 신미양호야. 그러니까 신미양호 1871년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시간이 5년이 지난 후에 사건을 이제 인 거예요. 자, 하여튼 그 당시 1866년에 미국의 상서 제노 선모 사건이 선모가 이제 격진한 사건을 구실로 해서 미국이 신미양요를 일으켰는데, 자, 미국은 제노 선모 사건을 조선을 개항시킬 수 있는 계기를 이용해서 아시아 함대 사령관 노조스의 지휘 아래 군함 5척과 그 다음에 총병력 한 1200명 정도 데리고 강화해역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대원군이 병량유 이외에 성곽도 수립하고 대포도 주저하는 국방력을 강화했는데, 그 당시 강화했다고 해도 미국 군함을 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그 조선 수비병들이 조총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해봤자 뭐 대포도 예전에 블랑키포, 홍리포 이런 정도야. 근데 미국의 대포는 그 당시 더 신식이었죠. 자결탕, 폭탄이 터지는 그런 거고, 총도 이게 하승총이 아니에요. 지금 그 당시 미국은 하승총이 아니라 일종 장총으로 쓴 연속으로 쏠 수 있는 장총이 가지고 있었어. 하려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미군이 초지지를 점령하고 덕진지를 함량시키고, 그리고 이제 강성봉 전투를 이제 해가지고 크게 이겼죠. 그래서 이때 이제 미군은 되게 뭐냐면 피해를 입었긴 했어. 근데 조선군의 피해보다는 진짜 극미했어요. 그래서 해봤자 전사자 3, 4명? 그래서 조선은 한 몇백 명 죽어나갈 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겁을 줬으니까 조선이 알아서 머리 숙이고 협상하겠지. 그러니까 일본처럼 생각한 거지. 일본은 한포 와가지고 한포 몇 배 하니까 머리 숙이잖아. 근데 일본은 특징이 뭐냐면 얘들은 강한 자의 머리 숙이죠. 근데 우리는 강한 자의 머리 숙이지 않거든. 그걸 몰랐던 거지. 그래서 이제 대원군이 민심을 결속시키고 지구전을 하니까, 이건 뭐 해봤자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공격해서 뭐 하겠냐? 떨어져 나간 거죠. 가성비 떨어지니까 그냥 떨어져 나간 거야. 그냥 물려난 거예요. 자, 하여튼 어떻게 되든 이겼잖아. 그래서 프랑스와 미국을 물리친 대원군은 1871년 척합의를 전국 각지에 세워요. 그래서 서양과 수교를 단언히 거부하죠. 이 척합의 내용도 뭐 기본적인 거지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기출에 한번 언급됐던 거예요. 자, 서양 오랑캐가 침범함을 싸우지 않음을 곧 하이하는 것이요, 하층을 주장하는 것을 나라를 팔아먹는 거다. 우리 자손 만대에 경계하노라. 그래서 그 양이 침범, 뭐 비적 직하, 주화 매국, 되게 유명한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척합의는 언제 이제 뽑혀졌죠? 이게 전국 각지에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임오군란 있죠? 임오군란 이후에 이제 고종이 전국에 있는 척합을 다 뽑아내라. 그래서 뽑아냈는데, 그때 한 곳이 뽑히지 않은 데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척합이 하나 딱 달려나왔거든요. 일제시대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사진을 딱 찍었어. 그걸.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척합이 있죠. 척합이는 그 일제시대 때 그 찍은 사진이야. 근데 이 척합이조차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건 없어.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거 있다. 자,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외세의 침략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데 성공했으나 조선의 문호 개방을 맞아 근대를 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어떤 의의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대원군도 뭐 그 당시에 그 외국의 어떤 신식 무기라든지 기술, 과학 발달 몰랐던 게 아니에요. 충분히 알고 있었어. 대원군도 여러 그 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처럼 이제 수레포도 만들고 그다음에 서양식 어떤 배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이 뭐냐면, 지금 개방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개방을 했더니 개방한 이득이 별로 없거든. 개방한 이득이 오히려 더 손해만 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약간 이제 뭐냐면 힘을 기운 다음에 나중에 개항하자. 지금은 개항식이 아니라 이렇게 아마 인식을 한 것 같아.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고종은 좀 생각이 달랐죠. 고종은 자기 아버지 말을 어릴 때 잘 뭣도 모르니까 믿었어. 그냥 따라왔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굵어지니까 이 사람도 이제 청나라나 이런 데서 많은 서적을 봤거든. 이게 보니까 계약이 좋더라. 서양 기술이나 과학들이 그만큼 발달했다. 일본도 보니까 지금 메이지 유신에서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러니까 개항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때 이제 흥성대원군이 물러났었죠. 근데 때마치 또 뭐냐면 일본군이 와가지고 함포도 해가지고 위협상을 하는 거야. 예전 같으면 뭐 흥성대원군 때 당연히 우리가 뭐 손해를 좀 보더라도
뭐 어떻게 해서 받아치웠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고종은 그런 생각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아예 차라리 개항을 하자. 그래갖고 개항을 하고 강화도약을 맺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단순히 개항이 일본의 요구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고종이라든지 그런 고종의 어떤 헌신식 이런 것도 작용이 됐다. 그리고 대원군에서 고종을 넘어갈 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외교정책 변화 이런 것도 같이 연결시켜서 보셔야 돼요. 자, 거기 뭐 지도로 보는 병익량과 심리학요 각각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요. 자, 통상개혁론의 대두는 보면 자 19세기 후반에 당시 이제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 서양의 열강의 침략적 접근에 대해 위기의식이 이제 팽배하고 이에 대해 어떤 이제 철저한 경계 그런 목소리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서양 열강제 발달된 문물들을 받아들이자 이런 것들이 논의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시발점이 됐던 것이 북한론자들이요. 북한론의 박제가 든 청뿐만이나 일본이나 서양과의 통상의 길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다음 19세기 때 이근경도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백과사전을 쓴 책인 저자인데 이 사람도 이제 서양과 통상을 또 주장하고 예전에 최한기 있죠. 최한기도 이 사람 기억을 해두시라고 했죠. 중국에 가는데 서양에 관한 서적을 읽고 저서를 통해서 서양 여러 나라들을 소개하는 문호를 개방하는 필요성을 더욱 주장했죠. 그래서 이제 통상개화론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통상개화론은 단순히 무역을 통해 재물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서양의 기술을 도입하자는 사람인데 통상개혁으로서 이제 그 등장했던 대표적인 초창기 인물이 박규수, 오경석, 유은기죠. 요 세 사람을 꼭 외워주세요. 예전에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 개화파 3비조라고 해요. 비조는 이제 뭐냐면 그 시조를 이뤘던 사람들이 비조라고 하는데 박규수는 유명하죠. 이 사람은 누구의 손자예요? 박지원의 손자. 박지원의 손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 철종시대 때 그다음 삼정 이정청을 주도를 해가지고 설치해서 주도를 해서 삼정의 문란을 개선을 좀 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박규수 그리고 박지원의 손자고 그 다음에 박규수하고 이제 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경석하고 유은계야. 실제로 통상개혁론 중에 오경석이 상당히 중요해. 이 사람은 오히려 이제 박규수, 유은계보다 훨씬 더 그 사람이 먼저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은 1850년대 그 북경에 자주 왔다 갔다 했어. 이 오경석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어 역관 출신이에요. 통역관 중인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북경에 가보면 유리창이라는 그 큰 뭐냐면 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점들이 몰려있는 곳이 있어. 그 유리창에 가갖고 거기에서 이제 해국도지, 연안지다 이런 것들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읽어. 해국도지는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그래갖고 이것을 누구한테 보여주냐면 유은기에게 보여줘. 유은기는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유대치라고 하죠. 유대치. 그래서 이 의사 출신이야. 의관. 이 사람도 뭐죠? 중인 출신이야. 그러니까 유대치, 유은기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해국도지와 관련돼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유은기와 박규수, 그러니까 유은기하고 오경수가 그걸 보니까 괜찮거든.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지인이었던 박규수에 찾아가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박규수 또 괜찮아.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이들이 오경석, 유은기, 박규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이 3대 개화 3비조라고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오경석, 유은기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역관이나 의관 출신이니까 중인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양반 사족들 상대할 수가 없어요. 양반 자제들 아직 그 당시 신분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굴 이제 얼굴 마다면 박규수가 나가갖고 한 거야. 그래서 박규수의 사랑방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 젊은 자제들 모여서 양반 자제들 모여갖고 그 개화사상을 접하고 근데 어느 정도 친숙하고 래퍼가 형성한 다음에 누굴 소개시켜 주는 거죠? 오경석과 유은기를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키워진 제자들이 후에 이제 뭐냐면 개화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1870년대부터 이 개화파가 형성되는 거죠. 자, 이 개화파 형성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얘기할게요. 자, 이와 같이 통상과 개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커지면서 문호 개방에 의해서 여건이 점차 성숙해졌고요. 국왕의 친정으로 그때 이제 국왕이 이제 친정이 나죠. 왜냐하면 국왕이 이제 20세 이상 됐고 21살이가 2살. 그리고 이제 조정에서는 대원군 뭐 때문에 이제 계속 옆에 있냐? 이거 완전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갖고 이제 누가 이제 상소를 올리냐면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상소 올려. 그래서 최익현이 상소 올려가지고 대원군이 비판하죠.
그다음에 경복궁 중건부터 해갖고 서원철폐 정책 같은 걸 비판하고 이걸 상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곳곳에서 양반 유생들이 상소 오는 거야. 이제 대원고 물러나고 친정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유교국가에서 교종이 이 최익현의 상소를 이제 일단은 뭔가 거부하는 눈짓을 보여야 되거든요. 왜냐면 아버지인데. 근데 일단 최익현은 유배를 보내요. 근데 1년 후에 이제 풀려났지만 그리고 나서 곧바로 고종이 친정을 선언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팽당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흥성대원군이 하야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정권을 장악했던 게 민씨 정권이에요. 민씨. 그러니까 이게 고종이 이제 그 당시 그 민씨 있죠. 민비 명성황후와 일종의 연합 정치 공동 통치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명성황후의 이제 그 친척들 민씨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했죠. 그래서 민씨 정권이 성립한 거죠. 흥성대원군이 이제 명성황후는 왕비도 세운 게 뭐냐면 안동김씨가 아니거든 일단. 연흥민씨 집안이야. 연흥민씨도 상당히 집안이 있는데, 근데 민씨는 이제 예전부터 그 주변에 오빠들이 없어요. 사촌 동생이나 사촌 오빠들은 있지만, 그리고 예전부터 자기 부인도 민씨 집안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얘 정도 선택을 했으면 뭐 외척에 패단이 없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웬걸 오히려 더 강화되죠. 잘못 본 거지 사람을.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대원군이 물러나고 나서 민씨 일족이 대두하고 이때부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조선의 정부의 국내 정책이 좀 변화를 일어나.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대체 문호 개방 반대는 우세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이제는 개항의 필요성을 이제 전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특히 박규수라는 사람이 이제 상소를 올려 지금 빨리 개항을 해야 된다. 이들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런 상소도 막 올리고 그리고 그 당시 또 뭐냐면 중국에서 청나라에서 또 개항을 해라라는 권유도 있었어. 그때 때마침 뭐가 터진 거야. 그 당시 일본이 와서 운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데 자 그럼 일본의 침략적 접근을 볼게요. 일본은 1868년에 여러분들 알는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죠. 그래서 막부가 무너지고 왕정이 복구된 메이지 유신이 단행되어 근대 국가 체제를 갖추고 자본주의를 서두르면서 해외 진출을 시도했죠. 자,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런 사실을 조선에 알렸어요. 그래갖고 외교관계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 일본하고 우리나라 관계는 좀 약간 뭐냐면 한동안 교류가 끊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18세기까지 통신사를 파견했다가 이때 이제 좀 19세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통신사를 파견하지 마라. 일본 요구에. 왜냐면 덜 얻을 게 없거든. 그래서 잠시 이제 대마도 와가지고 잠시 뭐냐면 필요한 것들만 처리하는 그 수준이었어. 근데 갑자기 1868년에 일본이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고 일종의 이제 조선 정부의 그 외교 문서를 이제 들이대죠. 이 서계라고 하는데 근데 이 서계에 보면 우리나라 입장을 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있어. 예를 들어갖고 이제 항상이라든지 일본 항쟁을 지칭할 때 봉칙이라든지 조종이라든지 이런 말인데 예전에는 그 당시 중국 정부에만 쓰고 일본이 감히 그걸 안 썼거든요. 왕이라고 하지 무슨 항상은 항상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용어도 사용이 있고 건방지다는 거지. 지네들이 뭔데 중국에 썼던 항제국에 그걸 쓰냐. 거기에다가 조선 정부에 보내준 도장을 찍어주진 않았어.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이거 형식이 안 맞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서계를 거부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들 구시로 일본은 외무성 관리를 직접 외관에 파견해서 외관은 그 당시에 일본에 어디 있었어요? 우리는 부산에 있죠. 부산에 보면 초당회관 있어요. 그 외관을 파견해서 조선 측과 교섭하도록 하는 한편 청나라 접근해서 청의 조선에 대한 태도를 타진하면서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했고 그리고 일본의 외교 시도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니까 양국 간의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이때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가 등장했죠? 일본 내에서 정한론. 그래서 한국을 치자. 한국을 치자. 그때 이제 그 뭐냐면 이하쿠라 사절단파와 그 다음에 사이고 다카모리 같은 이제 국내 잔류파가 싸우죠. 그리고 결국에는 국내 잔류파 사이고 다카모리가 어떻게 돼요? 물러나죠. 그래서 사이고 다카모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를 조선으로 파견해라. 그럼 조선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럼 내 목을 가지고 와가지고
일본 국내에 이제 보여주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계기로 해갖고 뭐냐면 조선을 치자. 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했어. 왜냐면 그 당 일본은 아직까지 개항 그 메이지 유신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군사를 강하지 못했어요. 그 괜히 조선을 쳤다가 청나라와 서양 열강대의 간섭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아직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 전환론을 유보됐지만 이 전환론을 반대했던 그 이학구랍 그 사절단 파도 결국에 이 사람도 궁극적으로는 조선을 언젠가 쳐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아직 아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조선을 정복하는 건 좀 무리지만 조선에 뭘 할 수 있죠? 통상을 요구하지 않냐. 통상 요구로 방향을 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873년 대원군이 실각하고 고종이 이제 친정하게 되자 정세가 변했죠. 민실종은 일본과의 마찰 우려에 대원군 치하의 대일교섭을 담당했던 그 동네 부사였던 전현덕과 외학 훈도였던 안동준을 이제 그 처벌하고 양국 관계 어떤 사이에 갈등을 해소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대다수 관료들은 일본과 정통 관계를 고수하고 외항일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대부분 관료들이 그 일본과의 어떤 그 정통적 관계, 정통적 관계 뭐 4대 교린 그런 관계 예전에 뭐 우리가 일본하고 에도마고 맺었던 관계들. 그다음 외항일체라는 건 뭐냐면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 당시 그 일본이 서양화 됐잖아. 그러니까 서양과 일본은 동일하다. 이렇게 인식한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과 또 일본이 아니라는 인식도 있었어요. 또. 그래갖고 그 유명한 말을 했죠. 그 당시 이제 그 강화도 조약을 맺고 조야의 비판이 막 일어나잖아. 왜 강화도 조약을 왜 하냐. 그랬더니 그 당시 고종이 그런 말을 했죠. 아, 왜는 양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은 예전부터 수비했던 국가 아니냐. 그러니까 좀 한동안 그 침체했는데 소원해졌는데 다시 뭐냐 수조를 재개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익현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에는 더 이상 예전의 예가 아니다. 외에는 뭐다? 양이 됐다. 그 외양일체론을 주장했잖아요. 이런 인식이 최익현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확산됐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최익현이 그 강화도 조약을 하고 나서 오후 불가선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최익현만 주장한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양반 사림들 이전부터 계속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그걸 누가 표현한 거죠? 최익현이 상수에서 잘 지적해서 나타난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서계 접수를 둘러싸고 그 당시 이제 일본 외무성 관리가 이제 보낸 그 문서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 좀 아니 외무성 관리가 그냥 본국에 이제 건의한 내용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와서 이제 운요 사건을 줄게요. 자, 일본은 1875년에 운요 등 군함 세척을 동네 앞바다 바다에 파견한 한포 사격을 해서 무력시를 자행했고, 요 한포 사격은 누구한테 배운 거죠? 미국한테 배운 거죠? 회의제독이 그 뭐냐면 한포 사격을 겁을 줘갖고 그 개항을 시켰잖아. 똑같은 것들 똑같이 하는 거야. 못된 것만 많이 배워요, 애들이. 그래서 한경도 영원까지 북상에 돌아갔고, 그래서 이제 이에 조선정부 위기감을 고조되는 가운데 서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제시했고, 그래서 조정 대신들 대부분은 무슨 외놈들이 보내는 서계들 뭐 때문에 그 하냐. 그렇지만 박 교수 같은 사람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냥 그때 또 일본이 그러니까 이홍장이 그 권고가 있었어. 그냥 개항해라. 등등. 자, 하여튼 이 당시 이제 그 이렇게 주류를 뭐냐면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일단 조정 대신들이 주류 입장에서 이제 서계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부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박 교수는 오히려 접수를 해야 된다. 그 요 정도 이제 하는데 또 일본이 도발을 했죠. 요건 앞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한번 한포 사격을 해갖고 거부 주니까 안 됐는데 거기에서 또 조정 내에서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았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당시 일본애가 운용을 다시 들어와갖고 강화도 갔어요. 그 강화도에서 이제 그 주변에 측량한다는 명목으로 쭉 돌다가 초지진이 있는데 초지진 이제 불법 접근하니까 초지진에서 자위 차원에서 뭐죠? 대포를 쏘죠. 그러니까 이걸 핑계에서 뭐냐면 초지진을 파괴한 다음에 영종도에 상륙해갖고 영종도는 오늘날 이제 어디에요? 신공항이 있는 데는요. 거기에 가가지고 상륙해서 다수의 민간인을 사살하고 가나와 민간을 노략질하는 일본 돌아오게 돼요. 자,
이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는 이 운요 사건을 빌미로 조선의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일본 대표단은 군함 3척 등을 몰고 와서 그 다음에 부산을 거쳐가지고 서해안을 북상해갖고 회담을 요청하게 돼. 강요하죠, 거의.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조선 정부 당국자들은 대부분 청해도 이관했으나 청해 일본과 수교를 권고하는 의견을 조선에 보내고 박규수 이를 받아 주장하니까 자, 조선은 통상 수교도 방침을 결정해.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민시정권도 조금씩 열려고 했어. 근데 대신들이 너무 반발이 크니까 뭔가 명분이나 사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명분과 사항을 누가 마련해 준 거야?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켜서 만들어줬다. 거기에다가 이제 청나라에서 또 해라. 이렇게 또 하니까. 자, 그래서 조선 정부는 급히 누굴 파견했냐면 신현을 파견했어. 신현. 이 신현이 이제 정권 대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강화부에 파견했죠. 일본은 이제 그 회담에 앞서 한포상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또 그 강화도에서 이제 뭐냐면 기관총을 이제 쭉 배열해놨어요. 네, 겐트리 기관총을. 그래서 위협을 준 거지. 우리만큼 우리가 이제 서양식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끽소리 하지 말고 우리 요구를 받아들여라. 자, 그 가운데 이제 뭐냐면 초안을 만들어요. 13개 조약 초안. 그래갖고 원래는 강화도 조약을 맺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통상 때문에 왔는데 통상 얘기하다가 갑자기 일본이 13개 조약을 들이댄 거야. 갑자기 당황스럽지. 준비도 없는 가운데 갑자기니까 이거 수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뭐 인천과 부평에 상륙시키겠다. 우리 군대 기관총 너 상대할 수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조선 정부는 연일 대처를 했어. 이거 체결할 거냐 말 거나. 그리고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원군부터 해서 많은 그 대신들이 반대했고 백성도 반대를 했죠. 자, 그리고 그렇지만 박규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조선군대 일본의 침략을 막을 수 없으니까 그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조선 정부가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옛부터 내려온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상을 거주할 필요가 없다고 신하게 해신했죠. 자, 이건 옛부터 나온 건 조선의 양국부터 우호관계는 뭘까요? 이건 예전부터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외교관계 맺지 않았냐? 그거 그냥 연장선상이다. 그거 그냥 해라. 근데 이건 조선 정부의 큰 착각이죠. 일본은 그때 일본이 아니야. 외도시대 때 일본이. 그리고 그때 요구하는 그 강화도 조약의 내용은 그 당시 우리가 예전에 맺었던 임신약조나 계의약조나 그 약조 내용이 아니야. 근대식 조약이고 상당히 불평등 조약인데 그런 것을 아직 인식하지 못했던 거야. 그 당시에.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여러 일본 간의 관계가 이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천천히 인식하게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이 강화도 조약과 그 체제들이 결국엔 예전의 일본 관계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예. 자, 하여튼 그날 일본 대표단과 만나서 세 차례 거쳐갖고 회담을 진행한 결과 1876년 2월에 조일소 조교가 맺어졌죠. 이걸 일명 뭐라고 해요? 강화도 조약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병자단이 맺었다 해서 병자소 조약 이렇게 12개의 조약이 있죠. 자, 강화도 조약을 이제 볼게요. 자, 거기에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기 전에 일본군들이 대포해단들이 일본 측 해단전 주에 대포를 배치하고 조약 체결을 하죠. 대포 외에도 겐트리 기관총이라고 이제 기관총 중에 좀 초기 기관총이 있어. 그 총신들을 여러 개로 묶어가지고 따발총식으로 만든 게 있거든요. 대포 형식으로 이제 만든 따발총으로 총신을 묶은 게 있어요. 그 남북전쟁 때 만든 최초의 기관총인데 하여튼 그걸 이제 배열해놓고 이제 겁을 주면서 맺어진 거야. 자, 그 내용을 보죠. 요 내용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전에 몇 번 시험에 나왔던 거고. 근데 이거 자체는 안 나왔고 역교동과 관련돼 나왔어. 아마 그 문제가 쉬워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역교동과 관련돼서 예문에 사료비권과 관련돼서 나왔거든요. 자, 조선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가 간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요 의미는 뭘까요? 청의 간섭을 받고 조선을 침략하겠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조선과 청나라의 어떤 사대 관계 있죠. 정통적인 외교 관계를 차단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뭐냐면 일본이 이제 청을 배제한 채 조선을 침략했다. 여기서 문제가 이제 자주라는 말이죠. 자주. 근데 여기는 자주는 독립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전에 자주는 그 어떤 말이냐? 사대와 거의 사대하면서 자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그걸 인정하죠.
중국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중국은 예전부터 우리나라 전속국이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자주의 나라다. 일본이 중국도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독립의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주를 하면서 사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왜 이런 자주말을 썼냐면 독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독립이라 했다가는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중국 입장일 때는 형식상 우리는 독립국이 아니야. 종속국이지, 속국이지. 그러니까 일본도 아직까지 누구의 눈치를 봤다? 중국의 눈치를 본 거야. 근데 중국의 어떤 인정 안에서 뭔가 조선과 중국을 좀 떼어내려니까 적당한 말을 고르다 보니까 자주다는 말을 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타협적으로. 그걸 알 수 있는 게 시몬세키 조약 때는 조선을 뭐라고 하면 자주다고 말 쓰지 않고 독립국이라는 말 써요. 이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독립협회라는 말 쓰잖아요. 그 독립협회 누구부터 독립이죠? 청나라부터 독립이야. 그러니까 예전엔 독립이라는 말 못 썼어. 왜? 우리는 독립국이 아니야. 형식상 속국이지. 자, 그 다음에 조선 정부는 부산의 초량을 일본 공간이 있어 양국인이 통상지다. 그 후에 조선 종전의 관례 세견성 등이 없애고 새로운 조약을 준하여 무역사무를 할 것. 초당회관 아시죠? 이 초당회관. 이 초당회관은 한동안 이제 일본인들이 거주했던 그 곳이에요. 그래서 있는데 그때 이제 운요 사건이 일어날 때 부산에 한 번 공격했다고 했죠. 그래서 초당회관을 점령하고 있어 일본 애들이. 하여튼 거기에 이제 일본 공간을 두고 통상지를 삼았고 조선군은 그 5도의 연해 중에 통상에 편리한 두 곳을 개항하고 일본의 왕래 통상을 허락한다. 여기 눈여겨게 한 곳 두 개죠. 그 당시에 인천은 일단 인정했어. 인천은 이제 개항하고 했는데 부산 그때 이제 인천이 부산이죠. 부산은 인정하는데 두 개의 항구를 더 요구했어요. 그때 요구한 게 인천하고 그 당시 어디죠? 갑자기 원산. 인천과 원산인데 조정에 반대했어. 왜? 인천은 서울과 가깝다. 그리고 원산은 뭐죠? 그 당시 그 이성계 고향하고 가깝다. 그래가지고 반대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개방을 했죠.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조선국 연해의 도서, 암초 등 그 종전의 조사를 거치지 않고 극히 위험하다. 일본군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침략하도 허가하고 그 위치와 깊이를 상세히 조사해 지도를 만들어 양국 성객들의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도모한. 이건 명분이고 이걸 통해서 뭘 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그 당시 앞으로 이제 조선을 공격할 때 어떤 중요한 항로를 개척하는 거야. 군사적 욕정이 그 명분이고 군사적인 의도도 이제 그걸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구간을 보면 양국 국민은 각자 임의에 따라 무역을 할 수 있다. 양국 관리는 조금도 이해 관여하지 않는다. 제한을 설정하고 금지한다. 이거 좋은 말 같죠? 신자유주의 같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일본이 무역을 하는데 너네들 터치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약탈 무역 바탕이 되죠.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뭐냐면 그 밑에 이게 구간하고 식간이 연결되어 있는데 조선의 일본국의 일본인들은 조선국에 지정된 항구에 머문 동안 죄를 범하는 것이 조선군 인민에게 관계된 사건이지만 모두 일본 간원들이 심판할 것이다. 이건 뭘까요? 영사재판권이죠. 예, 치해법권. 그래갖고 앞에 이제 구간과 식간은 이제 뭐냐면 일본 상인들이 와서 깽판을 치고 해도 사기를 치더라도 너 간섭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나중에 약탈무역의 배경이 돼요. 이런 것들이 영사재판권이 철저하게 뭐예요? 불평등 조약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그 뒤에 여긴 안 나와있지만 이제 뭐 소조교 부록이라든지 조율통상 조약 거기에 보면 이제 무관세라든지 뭐 일본 화폐 유통 허용 등등등 있죠. 이건 또 일종의 불평등 조약이죠.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일본은 밑에 보면 조선의 자주에 나누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규정을 들어서 그 침략적 의도가 없었다는 걸 주장하지만 결국에는 청나라에 대한 조선의 종주권을 배격함으로써 청의 간섭 없이 조선에 침략할 수 있는 길을 틀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결국 양국의 대등한 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통상활동 허가와 조선 연해의 자유로운 측량에 규정한 것은 단순히 통상교육의 경제적 목적을 넘어서 정치, 군사적 거점을 마련하는 일본의 무역적 침략의 의도를 나타난 것이다. 또한 개항장에서 일본이 범죄자에 의한 치해법권을 설정함으로써 그 당시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대해 조선의 사법권을 배제했다. 특히 치해법권은 해안 측량권과 함께 조선의 주권을 침해한 거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게 그 대표적인 이제 불평등 조항이었던 체육대가 빠졌어요. 원래 일본의 그 초안에는 체육대가 있었어. 체육대 아시죠? 최상위 혜택받는 국가. 그런데 우리 쪽에는 그거는 거부했어요. 이건 못 받아들이겠다. 결국엔 그거 빼고 이제 조약을 맺었는데, 그렇지만 일본이 이제 끊임없이 그걸 요구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체육대우가 조항이 집어넣죠. 그래갖고 이제 그 체육대우 조약이 나중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조약에 의해서 들어가죠? 나중에 1883년에 조일통상조약이 개정되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조미수통상조약에 영향을 받았고 체육대우가 설정이 돼.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는 간세권을 좀 얻게 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요. 강화도 조약의 불평등은 이제 그 부분의 부속조약 부분은 좀 쉬었다 갈게요. 그 부분은.